1976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7년 뒤 역사는 또 한 번 새로운 페이지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3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붉은 행성에서였습니다. 바이킹 1호 착륙선이 화성 표면에 안착하는 순간 인류는 마침내 지구 밖 다른 세계를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은 우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달 착륙에는 미국이 앞섰지만 화성 탐사는 소련이 먼저 시도했습니다. 1960년부터 소련이 화성 탐사에 도전했고 1971년에는 마스 3호가 화성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비록 착륙 후 약 20초 만에 통신이 끊겼지만 인류 최초의 화성 착륙이었죠. 이때 나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달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 답은 분명했습니다. 화성 탐사에서 소련을 확실히 앞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사는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기 위한 탐사선을 계획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이킹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바이킹족은 9세기에서 11세기 거친 바다를 건너 미지의 땅을 개척한 용감한 탐험가들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심지어 북미 대륙까지 진출한 개척자들이었죠. 나사는 인류가 처음으로 화성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탐험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바이킹 프로젝트는 한때 예산 삭감으로 존폐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초 베트남 전쟁과 경제 침체로 행성 탐사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프로젝트가 취소될 뻔했죠. 하지만 칼 세이건과 JPL의 브루스 머레이 등 과학자들이 의회와 대중을 설득해 프로젝트를 살려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술적 도전이었습니다. 지구에서 화성으로 전파를 보내는 데는 편도로 평균 약 15분이 걸렸습니다. 즉 착륙 과정 동안 지구에서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착륙선은 완전히 자율적으로 모든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총 10억 6천만 달러가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한 로봇 미션이었습니다. 2대의 궤도선과 2대의 착륙선이 동시에 작동해야 했으니까요. 바이킹호의 진짜 영웅은 마틴 마리에타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화성의 얇은 대기에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로 대기권 진입 후 대기 마찰로 속도가 줄어들고 음속에 가까워진 시점에서 거대한 낙하산이 전개되어 착륙선의 속도를 크게 감속시킵니다. 두 번째, 낙하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세개의 역추진 로켓이 점화되어 더욱 감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개의 다리가 화성 표면에 부드럽게 착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자문하고 관리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칼 세이건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과학자가 아니라 바이킹 미션의 비전을 제시하고 생명체 탐지 실험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이킹호가 수행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생명체 탐지였습니다. 총 4가지 실험이 설계되었고 그 중 하나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은 라벨 방출 실험이었습니다. 방사성 탄소가 포함된 영양분을 화성 토양에 넣고 혹시 존재할지 모르는 미생물이 이를 소화하면서 방사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지 관찰하는 실험이었죠. 1976년 7월 30일 결과가 나왔고 놀랍게도 양성이었습니다. 방사성 가스가 검출된 것이죠. 바이킹 1호와 2호가 각각 6,400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실험을 이끈 길버트 레빈 박사는 지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주저없이 생명체라고 결론 지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기물질을 탐지하는 다른 실험에서는 생명체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화성 토양에는 달 토양보다도 적은 양의 유기물질만 발견된 것이죠. 어떻게 생명체는 있는데 유기물질은 없을 수 있을까요? 2008년 피닉스 착륙선이 화성 토양에서 퍼클로레이트라는 강력한 산화제를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이 유기물질을 파괴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라벨 방출 실험의 양성 결과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길버트 레빈 박사는 2021년 97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까지 바이킹호가 생명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1976년에 이미 화성 생명체를 발견했던 걸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체 논쟁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발견도 있었습니다. 바이킹호는 화성에서 물이 흘렀던 증거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계곡과 강, 삼각주 그리고 홍수의 흔적들을 촬영했죠. 더 놀라운 것은 화성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이킹호가 측정한 화성의 하루는 24시간 37분으로 지구와 거의 같아 우리에게 익숙한 하루 리듬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1년은 지구의 거의 2배인 687일로 낯익은 하루 속에 전혀 다른 계절과 시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바이킹호는 6년간 화성의 날씨를 관찰했습니다. 여름 낮 기온이 영상 2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영하 9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기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이킹호가 촬영한 화성의 일몰 사진은 인류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었습니다.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바라본 첫 번째 일몰이었고
지구와 달리 푸른빛을 띠었습니다. 바이킹 미션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이킹 2호는 착륙 직후 샘플 채취용 로봇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토양 상태와 착륙선의 위치가 예상과 달라 로봇팔이 목표한 지점을 제대로 파고들지 못했던 겁니다. 지구에서 명령을 보내면 약 15분 후에야 도착하는 상황이라 실시간 조작은 불가능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기발한 해결책을 고안했습니다. 착륙선의 다리와 지형의 경사를 활용해 착륙선의 무게 중심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로봇팔이 더 잘 닿을 수 있는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섬세한 작업은 며칠에 걸쳐 신중하게 진행됐고 결국 로봇팔은 제대로 작동해 화성 토양 샘플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설계 수명 90일을 훨씬 넘어 바이킹 1호는 2245일, 바이킹 2호는 1281일 동안 작동했습니다. 이는 설계 수명의 20배가 넘는 기록이었죠. 1982년 11월 13일 바이킹 1호는 지구에서 보낸 명령을 마지막으로 응답을 멈췄고 이후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6년간의 여정은 인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바이킹5가 남긴 성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궤도선에서 52,663자, 착륙선에서 4,271자, 도합 57,000여 장의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수백 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화성 대기가 대부분 이산화탄소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바이킹5는 표면 대기를 정밀 측정해 정확한 수치를 최초로 확정했습니다. 이산화탄소 95.3%, 질소 2.7%, 아르곤 1.6% 그리고 미량의 산소와 수증기. 이 데이터는 현재까지도 화성 연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킹5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에서 활동하는 퍼서비어런스 로버의 착륙 기술, 인제뉴어티의 비행, 모두 바이킹5의 경험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2009년 지구 망원경이 화성에서 메탄을 검출했고 2014년 큐리오시티 로버도 계절에 따라 변하는 메탄을 발견했습니다. 메탄은 생명체의 대표적인 부산물이죠. 바이킹5가 던진 질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화성 궤도선들은 바이킹5 착륙 지점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약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인류 최초의 화성 착륙선들을 말이죠. 2030년대에 예정된 화성 샘플 반환 미션은 바이킹5가 남긴 질문에 마침내 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는지 아니면 지금도 존재하는지 말이죠. 화성 표면에서 바라본 푸른 일몰,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생명체의 가능성. 바이킹5가 시작한 이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킹5, 인류가 화성에 심은 첫 번째 발자국이었습니다.